운영궁. 조선조 26대 왕인 고종이 임금이 되기 전인 코올리기 시절에 살았던 집.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천하를 호령했던 집입니다. 오늘 역사초리는 쇠락한 운영궁 건물을 지난 3년 동안 복원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된 몇 가지 비밀들을 풀어가면서 운영궁에 얽힌 이 얘기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벽지 속에서 나온 과거 답안지와 그림들, 훗날 보수를 할 때 부족한 경비에 보태라고 놓아둔 은덩이, 그리고 호화찬란한 금가루로 쓴 상냥문, 심지어는 안팎이 뒤집혀 서 있는 서술대문까지 운영궁에 감춰진 비밀은 허다합니다. 운영궁의 밤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원군이 사랑채로 썼던 노안당의 대청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어느 날 대원군은 바로 이 노안당 마루 위를 서성이며 개국과 쇄국 어느 쪽이 옳은지를 저울질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역사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운영궁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대원군 시절의 어느 날로 되돌아가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30년 전인 1866년 3월, 이곳 운영궁에선 온 나라 안을 떠들썩해 한 커다란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15을 맞은 고종 임금의 혼례, 즉 가례 행사였습니다. 예비왕비는 3번의 간택을 거쳐 결정된 16살의 민기수였습니다. 민기수는 혼례 날까지 이곳 운영궁의 노락당에서 왕비 수업을 받았습니다. 대왕 대비의 명에 따라 가례 장소로 결정이 된 운영궁. 마침내 3월 21일 운영궁에서 고종 임금의 가례가 거행됩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가례 반차도를 보면은 고종 임금의 가례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나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행사에 동원된 인원만도 1,600여 명, 말을 탄 기마병이 약 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례를 마치고 창덕궁으로 돌아가는 행렬에서 한 가지 흥미를 끄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행렬의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선두 행렬이 고종 임금, 그리고 그 뒤를 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교자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왕비와 고종의 어머니인 부대 부인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행렬 다음에는 왕비의 행렬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종 임금의 생부로서 당당히 왕의 뒤를 따르고 있는 대원군의 모습, 그것은 사람들에게 흥선대원군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종 임금의 가례로 주목을 받은 운영궁이 이제 당당한 권위를 지닌 흥선대원군의 사제로 새롭게 인식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30여 년 전 국가 최대 행사의 하나였던 왕과 왕비의 가례 행사가 이 운영궁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의 대사를 치를 정도였다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 규모가 대단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당시 운영궁의 규모는 어떠했을까요? 정용실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복원공사가 끝난 운영궁 앞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 높이 솟은 현대식 건물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직도 고풍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채 이렇게 130여 년의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운영궁은 남북으로 길게 연이어진 세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해당되는 T자형 건물이 사랑채인 노안당입니다. 노안당은 대원군이 평소 거처하면서 손님을 맞곤 하던 곳입니다. 그 옆에 가운데 건물이 노락당, 운영궁의 중심 건물로서 안채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그리고 맨 안쪽 입구자형의 건물이 별당으로 사용되던 1호당입니다.
하지만 대원군 당시에는 이러한 세 채의 건물을 비롯해서 운영궁 안에는 적어도 20채 이상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된 직후인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의 통상협정을 위해서 조선에 왔던 미국 측 사절단장 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견문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쪽에 가장 호화스럽게 지어진 운영궁이 있다. 여기서 호화스럽다는 것은 중국식으로 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건물 내부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또 구한말의 역사 기록인 매천야록은 운영궁의 담장 길이가 수리에 달했는데 그 담장에 4개의 문을 만들어 대내를 장엄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운영궁이 대단히 크고 웅장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운영궁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흔적을 통해서 그 규모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흔적의 하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운영궁의 북쪽 방향에 있는 율곡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운영궁의 1호당 쪽이고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길이 율곡로, 그러니까 지금의 경복궁의 광화문과 창덕궁의 도남문을 잇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경복궁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주변의 건물과는 좀 구별이 되는 석조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것이 바로 운영궁에서 나 있던 여러 개의 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궁 보수 작업을 계속 주관해 오신 유시원 서울시 문화재 과장 모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창덕궁 도남문이 가까운 자리에 있고 이쪽은 그 운영궁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이 이렇게 싸는 거를 견치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식입니다. 근데 저 위쪽에 보시면은 네. 장대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길게 싸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순 조선식인데 제가 이제 보수 작업을 하면서 흥선대원군 후손들한테 증언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은 이 위쪽에 잠저가 있었습니다. 잠저가 네. 있었고 또 고종이 전용으로 다니던 경군문터가 이곳이라 하는 그런 추정이 갑니다. 네. 이곳이 만약 문이 있던 자리가 확실하다면은 운영궁의 북쪽 경계는 바로 여기까지였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쪽, 동쪽, 서쪽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운영궁 주변에 들어선 건물들의 건립 연대를 역추적해서 대원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궁의 북쪽으로는 1960년대에 들어선 일본 문화원 건물과 옛 TBC 자리였던 중앙문화센터, 그리고 80년대에 세워진 사만기업 사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1950년대 초에 세워진 덕성여대의 평생교육원, 남쪽으로는 대원군 생존 당시인 1894년에 세워진 교동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들어서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일부 구획이 그어지긴 했지만 현재 주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운영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넓었을 때의 운영궁의 규모는 대략 현재의 북쪽으로 일본 문화원과 중앙문화센터,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만기업 부근, 그리고 남쪽으로는 덕성여대 교육관에서부터 교동초등학교까지를 잇는 사각형의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운영궁의 규모와 비교를 해본다면 엄청난 넓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역도 줄고 이 안에 있던 건물도 많이 사라졌지만 적어도 130여 년 전 운영궁은 실로 장대했습니다. 대략 어림잡아도 지금의 3배 이상이 되는 대단한 궁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대한 규모의 운영궁이 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했던 것은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였을까요? 약간 비탈이 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율곡로. 경복궁에서 창덕궁의 도남문을 잇는 이 길은
운현궁의 북쪽 경계와 닿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옛날 고개가 있던 자리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운현 혹은 관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지명은 이 고개에 있던 서운관에서 유래합니다. 서운관은 단종때에 설치된 천문 관측기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앞에 고개를 운관현 혹은 줄여서 운현 또는 관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운관은 세조 때에 이르러 관상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지만 서운관이라는 이름에 오래 친숙해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별칭으로 사용했고 그 앞에 고개도 여전히 운현 혹은 관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운현궁이란 이름은 바로 운현에 있는 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운현궁이란 궁호가 실록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종이 즉위한 후부터입니다. 관현에 있는 흥선군 사제로 불리던 집이 고종이 즉위하면서 궁으로 격상되고 마침내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담장 둘레만도 수리가 될 만큼 장대하고 호화로웠던 운영궁. 그러나 임금이 보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집이요, 임금의 아버지가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궁이 되기 전에는 하나의 사저에 불과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집일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영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 짚어봅니다. 국왕전하 보 1863년 조선 25대 왕인 철종임금이 승하합니다. 철종임금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당시 왕실내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조씨는 흥선군의 12살 난 둘째 아들 명복으로 하여금 익성군에 봉하고 철종임금의 뒤를 잇게 합니다. 이가 바로 조선 26대 왕인 고종임금입니다. 이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에 봉해집니다. 대왕 대비는 수렴청정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정사를 대원군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고종 즉위 닷새째 되는 날에는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직접 정사에 참결케 하고 임금의 생부인점을 고려해서 신하로서 대하지 않고 존대하는 불신의 예로 대우하게 합니다. 이로써 마침내 10년간에 걸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운영궁을 본격적으로 증개축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고종은 즉위 이듬해인 1864년 1월 운영궁 건물을 새로 짓고 보수하는 데 쓰도록 17,830량을 하사합니다. 이로써 운영궁의 공사가 시작되고 흥선군 사제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운영궁 내에 남아있는 건물 곳곳을 살펴보면 당시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 최고 솜씨를 가진 최고의 대목장이 지은 솜씨로 그 하나하나가 눈길을 끌게 합니다. 이번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건물 내 역시 일반 사대부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솜씨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레가 135cm나 되는 대들보 위에 들보 하나를 더 얹은 등 제목 하나. 건축 방법 하나하나를 통해서 건물의 위상과 격조를 높이고 있습니다. 1m 35. 일단 이 목재가 백두산에서 가져온 그 국내 육성으로 이제 춘향목이면서도 지금은 이런 목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구조학상으로도 위에 상보 하나로도 충분히 그 견딜 수가 있는데 밑에 하나를 더 가미한 것은 이 집을 웅장하게 그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일반적인 그 가정집이나 이런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는 이렇게 겹보로 되어 있는 집이 상당히 드뭅니다. 노안당 대청의 대들보를 눈여겨보다 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 눈에 띕니다. 먹으로 그려졌지만 금방 하늘로 솟을 듯 선명한 용 그림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용이 그려진 들보 밑 부분에서 상량문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될 당시까지 상량문은 처음 넣었던 모습 그대로 13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겉정이를 열자 중국산 붉은 비단에 금가루로 글씨를 쓴 눈부신 상량문이 펼쳐졌습니다. 상량문에는 억년이 다하도록 영원하라는 뜻의 글씨가 새겨진 순운으로 만든 눌림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눌림새는 훗날 건물을 보수하게 되면 포테스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량문을 통해서 먼저 그동안 추측으로만 전해지던 운형궁 건물의 건립 연대가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에 대해서 전하 다음의 존칭인 하파를 사용함으로써 거정직이 이듬해인 1864년 대원군이 이미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도 확인됐습니다. 임금이 자랐던 곳, 그리고 임금을 도와 청사를 펴는 임금의 생부가 사는 곳, 운영궁은 특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운영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어느 궁집보다도 최대의 그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회철이 되었습니다만은 본래 거기에 사당간도 있었고 바깥 행랑채와 안 행랑채, 그리고 제일 앞에 노안당, 그다음번에 노락당, 그다음번에 인호당,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다른 집 소유로 넘어간 영로당, 이런 등등으로 두루두루 다 모든 규모를 갖춘 최대의 집이었습니다. 고종 초기 10년간 대원군은 왕권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운영궁은 대원군의 이 같은 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운영궁의 규모도 함께 커져갑니다. 대원군의 전성기는 바로 운영궁의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운영궁 안에서의 대원군의 실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불과 100여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원군 당시의 실생활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서울시 몽천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원군의 직계 후손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많은 유품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운영궁으로 옮겨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저는 몽천역사관 지하수장고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관이 된 유품들을 통해서 과연 대원군의 당시 생활과 수준은 어떠했는지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궁 관련 수많은 유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보고 계시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역사관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주종으로 숫자적으로도 많고 또 그 유품의 그 수준도 상당히 그 궁궐에서 사용하던 것 이상으로 못지않은 소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지금 이게 호족반인데 네. 이게 주칠이 돼 있거든요. 예. 그 궁에서 쓰는 예. 주칠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때 네. 그 당시에 이런 주칠은 보통 서민들이 도저히 이런 그 색깔의 주칠을 금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 아마 저 소반의 이런 격조로 봐서는 그 궁예하고 똑같은 그 수준의 어떤 그 생활용품을 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 운영궁이라고 네, 네, 한자로 네, 써 그렇죠. 있는 게 네,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운영궁에서 사용했다는 사용했다는, 네,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기 종류는 상당히 비교적 많이 보존돼 있고, 이런 거는 그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백동이 섞여가지고 그 당시에 안방에서 사용했던 게 아니었나 싶고 상당히 그 우수품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종류는 그 차를 마실 때 수구 역할을 했던 그런 용도의 용기로 쓰여진 것 같은 이러한 용도도 상당히 그 특별하게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쓰셨던 그런 그 흔적이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그 이제 그 당시 안방에 그 요즘에 옷장처럼 사용했던 3층 장인데요. 여기 이 동자만 보더라도 이게 주칠로 돼 있는데 그 주칠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서민들로서는 이 주칠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궁에 들어갔던 물건이라고 해도 이게 운영궁에서 사용했던
그런 게 아니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 이게 궁의 유물이구나 한 거를 짐작해야 할 수 있고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이건 방장이거든요. 우리가 시중에서 가끔 이러한 그 유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형적으로 이렇게 큰 거를 보기는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솜씨도 상당히 우수할 뿐더러 이 방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단도 특수하게 주문 제작해가지고 상당히 큰 공간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대원군이 궁에서 누리는 것만큼의 모든 생활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향유하고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대원군 시절의 여러 가지 유품들은 당시 이곳 운영궁 건물 곳곳에 말없이 놓여서 대원궁과 운영궁의 역사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원군이 직접 거처하던 처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대원군이 평소에 거처하면서 찾아오던 손님을 맞던 노안당 사랑채입니다. 바로 대원군의 채취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노안당의 뒤쪽에는 긴 복도가 있어서 나머지 두 건물, 그러니까 안채인 노락당과 별당인 1호당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운영궁의 중심 건물인 노락당으로 당시 안채로 쓰여졌던 건물입니다.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구조가 특이해서 가운데 큰 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협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들이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노락당을 비롯해서 운영궁의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원군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런 방들에서인데요. 이것은 바로 노락당을 새로 도배하기 위해서 뜯어낸, 그러니까 원래 이 방의 벽에 붙어 있던 도배지와 문에 발랐던 종이들입니다. 이 속에서 과거 시험 답안지와 그림, 그리고 글씨가 발견이 됩니다. 우선 이 도배지는 그동안 실물이 없었던 1800년대 종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배지를 물에 불려본 결과 도배지가 32겹이나 된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때가 묻으면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덧발라 붙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과거 시험 답안지 수십 장과 잘 그린 그림 10여 장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과거 시험 답안지는 초배지로 사용된 것이며 그림은 문이나 벽 등에 붙여서 방의 격식을 높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운영궁에는 당시 노안당, 노락당, 1호당과 같은 세 채의 주건물과 여러 채의 부속 건물이 있고 그에 딸린 수많은 식솔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방이 된 직후까지도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4명의 상군과 100여 명의 식솔이 있었다는 후손의 증언이 그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데는 고종의 잦은 운영궁 행차와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창덕궁과 운영궁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로만은 위안이 되지 않는 듯 어린 고종 임금은 자주 운영궁을 찾습니다. 때로는 대왕대비와 왕대비를 모신 한 번 움직이는 데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하는 대행차였습니다. 대원군 역시 정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궁궐에 출입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를 위해 창덕궁에 대원군의 전용문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고종은 운영궁을 오고 가기에 좀 더 편하도록 운영궁과 금이영 사이에 문 하나를 특별히 세우라는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고종과 그러한 고종을 배경으로 섭정을 하는 대원군과의 이러한 관계. 다시 말해서 고종이 거처하던 창덕궁과 대원군이 거처하던 운영궁과의 더없이 가까운 관계는 운영궁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고종 임금에게 아버지 대원군은 더할 수 없는 위안이었고
자신이 자랐던 이곳 운영궁 또한 더할 수 없는 안식처였을 겁니다. 고종의 잦은 운영궁 행차는 바로 이러한 고종의 심경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섭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원군이 섭정하는 데는 고종 임금이 친정을 펼 수 있을 때까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정치 무대에서의 퇴진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기가 옵니다. 대원군이 섭정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인 1873년 동부성지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공경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비록 친열에 속하는 자만 그 위를 높이고 녹을 후하게 하여 국정에는 간여치 말게 하시옵소서. 과인이 성년이 된 지 이미 오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정을 미루었었어. 이제 더 미루게 되는 것은 종사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므로 명의를 기해 최익현의 상소가 있은 직후 고종은 마침내 친정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그 명을 다시 거둡니다. 자신은 이미 친정을 펴왔는데 새삼스럽게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원이 대감의 통용문은 폐쇄하랍시는 주상전하의 어명이 계셨사옵니다. 이것은 고종의 친정 의지를 모두에게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에게 있어서는 그동안의 모든 정사 참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대원군은 운현궁을 떠나 양주의 직곡산장에 응거합니다. 1년 반여 만에 운현궁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재기의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을 통해 대원군은 다시 한번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신식군대의 반발에 난을 일으킨 구식군대가 운현궁을 찾아와 대원군의 전국 개입을 요청하자 대원군은 즉시 입궐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사퇴 수습을 위임받아 약 한 달간 권력을 잡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개입으로 재집권은 실패로 끝나고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돼 보정부에 유폐됩니다. 3년간의 유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대원군에게 조선 정부는 대원군을 받드는 의례 절차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문 앞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아무나 함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연금 조치였습니다. 이후 대원군은 몇 차례 다시 재기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주인의 몰락과 함께 정막이 감돌기 시작하는 운현궁. 그리고 마침내 1898년 대원군은 이곳 운현궁 노안당에서 고종의 얼굴 한 번 보기를 애타게 소원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대원군의 죽음을 당시 독립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복이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정치상의 관계가 많이 계신 거로 험하고 고생되는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 그것은 바로 운현궁이 겪었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흥선군 이하응이 흥선 대원군에 봉해진 뒤 장대한 규모로 신축 확장이 됐던 운영궁. 그러나 대원군 실각 이후 운영궁은 새로운 운명을 맞습니다. 그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소술대문입니다. 대문이라는 본디 바깥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빗장을 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소술대문은 보수 직전인 3년 전까지만 해도 빗장이 달린 부분이 외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대문의 안팎이 바뀌어 서 있었던 겁니다. 운영궁의 권위를 상징했던 소술대문이 이렇게 안팎이 바뀌어 서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운현궁을 보수하기 전 퇴락한 운현궁의 곳곳을 찍어놓은 사진 중 흥미있는 사진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진은 바깥쪽에서 안채 쪽을 향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빗장을 거는 부분이 바깥쪽을 향해 달려있는 것입니다. 원래
모양이나 예. 그 위치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보건공사할 시점에 보니까 이게 이 문설주 자체가 이쪽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이 고리가 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문이 돌려져 있는 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에서 문을 따주고 이렇게 열어줘야 될 텐데 이건 밖에서 문을 아무나 열고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밖으로 열렸어요. 이쪽 예. 밖으로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바뀐 거죠. 대문 오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밖에서 열고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원래 이걸 공사할 때 예. 이 노안당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달았었을까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것은 저로서도 추적이 안 되고 이 대문이 왜 안팎이 뒤집힌 채 거꾸로 달려 있는지 이에 대한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고 또 아무도 그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대문이 처음 발견됐을 때의 모습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듯 대문이 뒤집혀서 빗장 달린 쪽이 외부를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문 저 안쪽의 노안당 주인은 왜 밖에서 마음대로 잠그고 또 마음대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대문을 달고 있어야 했는지를 알아봅니다. 먼저 대원군 생존 당시에 거꾸로 달렸을 가능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나라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직후 대원군은 대문에 차단봉이 설치되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처지를 겪었고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바로 이때 조정에서 대문을 아예 거꾸로 달아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을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대원군이 사망 후에 대문이 거꾸로 달렸을 가능성입니다. 한일 합방을 전후해서 일본은 조선의 왕족들에 대한 회유와 감시책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 회유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일 합방 후 지어준 양관 건물입니다. 운형궁의 모습을 흐트러뜨린 가장 대표적 건물인 양관은 일제가 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을 회유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마치 운형궁을 내리 누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족을 감시하기 위한 건물이 운형궁 내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매천 야록을 보면 일병 40명을 파견해 운형궁을 호위했다. 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이 완강히 거절했지만 끝내 물러가지 않았다. 이것은 호위가 아닌 감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지어진 건물로 추정되는 것이 구 헌병대 건물입니다. 뒤집혀 달린 소설대문 역시 이때 달린 것으로 일제가 감시를 위해서 밖에서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대원군이 겪어야 했던 풍문의 세월, 그리고 한일 합방 후 소종들이 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봤을 소설대문. 하지만 그 소설대문은 자신이 왜 뒤집혀 달려야 했는지를 비밀로 감춘 채 이번 보수공사 과정에서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로 달리게 됐습니다. 운영궁의 서술대문이 왜 안팎이 바뀌어 서 있었는지 정확한 사연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 정치적인 기반을 잃은 뒤부터 운영궁의 운명 역시 순탄치 못했음을 서술대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자명합니다. 이후 운영궁은 100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급격히 쇠락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갑니다. 대원군 이후의 운영궁 추적해봅니다. 흥선 대원군이 사망을 후에 운형궁은 대원군의 큰아들, 그러니까 고종의 형인 흥친왕 이재면에게 계승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운형궁은 엄청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지도입니다. 고지도에서는 운형궁이 그 주변이나 창덕궁과의 사이에 특별히 다른 건물이 없이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운영궁은 상당한 면적에 걸쳐서 분할선이 그어지면서 경역이 축소됐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부터 나타나는데 1910년 합방이 되고 1915년에 1인의 손에 의해서 제작된 지도에는 지분 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915년 그 지도에는
북쪽에 지금 중앙문화센터 있는데 일본 문화원 있는데 그쪽은 이미 개인에게 불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당여관 그 자리도 벌써 지번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운영궁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침해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이우공의 사절을 양관으로 지어주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1920년대에 가서 그걸 지어주고 1925년의 지도에 이미 이우공 사저라고 하는 것이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지도를 통한 좀 더 구체적인 경력 변화를 보겠습니다. 커다란 경력 변화의 대부분이 한일 합방 이후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궁은 합방과 함께 구황실재산관리국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경력 일부가 이왕직 분실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이후 대원궁 후손들에게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긴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계속 팔려나가 현재의 운영궁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원군의 몰락과 한일 합방 그리고 전쟁, 이러한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시대를 누렸던 운영궁은 불과 130여 년 만에 제 모습을 거의 잃은 채 퇴락하고 맙니다. 일제 시대 때 지은 구헌병대 건물은 물론 일제가 마음대로 고치고 달아맸던 방들이 보수 직전인 93년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는 동안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의 큰아들인 흥친왕에게서 손자인 이준용에게 계승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용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종의 손자인 이우가 양자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우 역시 히로시마에서 원폭으로 사망하고 결국 90년대 초반까지 운영궁을 지킨 사람은 이우의 부인인 박찬주 여사였습니다. 마지막 소유주는 박찬주 여사의 아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5세 손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91년 서울시가 복원을 위해서 매입, 현재는 보수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운영궁을 인수를 해서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1910년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일본식으로 많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형된 거는 전부 다 헐어내기로 하고 기준 연도를 1910년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모습대로 이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왕족들이 살았던 궁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다 헐어 없어지고 오직 이 운영궁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운영궁에는 흥선대원군의 영화라든지 애환이라든지 숨결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궁이 건립된 지는 130년밖에 안 돼 있지만은 우리 근현대사의 상당히 중요한 역사 현장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정도 600년 기념 사업으로 운영궁을 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132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빨리 잊혀지고 퇴락해가던 운영궁. 지난날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세월을 지켜본 기둥 하나, 계단 하나에 묻은 역사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풍운의 역사를 살았던 대원군. 그러한 대원군의 중요한 정치 무대가 됐던 운영궁. 비록 130여 년 전이라고는 하지만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오늘의 국제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궁이 겪었던 역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는 단지 먼지 쌓인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운영궁은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역사출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